첫 번째 세션은 3일 PwC 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신 김승철 위원님께서 글로벌 EV 그리고 ESS 시장 전망 그리고 글로벌 ESS 성장 동력에 대한 주제를 폭넓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3일 회계법인 경영연구원에서 주로 에너지 석유화학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철입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강의를 제가 몇 번 할 기회가 있긴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가장 전문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코스피가 3,000도 넘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증시로선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필 한 2년 전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했었지만은 최근에 증시 흐름에는 또 전기차나 2차 전지 부분들이 좀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위기라는 말을 또 하고 또 거기서 또 기회라는 걸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이런 세미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위기란 말이 왜 나왔고, 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위기가 끝이고 기회는 없는가, 그렇지 않고 또 기회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EV 시장 전망,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전방 시장이 결국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왜 위기란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방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배터리 출하량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요. 전기차 부분보다는 비중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또 ESS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 드라이버들이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률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보면은 물론 이제 100%, 그다음에 60%, 30% 이렇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워낙 이제 고성장하다 보니 성장률 자체는 크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고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 들어서 성장률 자체는 한 25% 정도로 좀 둔화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산업을 봤었을 때 한 20% 이상의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사실 고성장이라고 당연히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20%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캐즘이 왔다라고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30%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 좀 유지되는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성장률 정도를 감안을 하고 이제 공장 캐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들어서는 성장률 자체가 조금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왔고, 그 부분들을 지역별로 한번 쪼개서 보면 오른쪽에 2023년, 2024년도를 보시게 되면 중국 제외라고 된 부분을 보면은 2023년도가 567만 대고 2024년도가 597만 대라서 전체 중국을 포함했을 때는 그래도 20% 정도의 성장률이 나왔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성장률이 한 5% 정도. 그렇다면은 크게 좀 걱정을 할 만한 수치이긴 합니다. 글로벌리 숫자가 좋은 것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한국형 K배터리들이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유럽과 미국인데, 중국은 이제 중국의 이제 자국 CATL라든지 이런 이제 내수 기업들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실제로 우리의 전방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인데, 중국 제외 나와서는 성장률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을 이제 수차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침투율 자체가 좀 더 확실히 높아져야
그 다음에 가동률도 높아지고 할 텐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침투율 자체는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도에 당연히 좀 정체가 됐죠. 그런데 제가 그 2025년 1분기까지 숫자를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그래도 침투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침투율이 한 40% 정도 되니까 10대 중에 한 4대 정도가 거의 전기차로 팔린다는 이야기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대 정도, 뭐 유럽은 한 그 100대 중에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투율 자체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이제 배터리 전방사도 굉장히 좋을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번 꼭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손 한번 잠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저희 둘, 셋, 네. 어딜 가든지 딱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전체 우리나라 이제 보급률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게 대략 한 뭐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정도짜에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신차를 사는 사람 중에서 비중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올해 차를 바꾸신 분은 이제 아니실 테니까 혹시 이제 내가 조만간 차량을 이제 바꿀 건데 새로 구입을 할 건데 아니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실 건데 전기차를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까보다는 훨씬 또 많은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많으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부 다 이게 배터리에 관련되신 분 오셨으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예, 아까 제가 이제 판매량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루즈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차가 또 굉장히 많이 팔렸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 차가 또 많이 메꾼 측면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저속일 때는 이제 전기를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가고 고속일 때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는데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도 이제 차량을 뭐 추가로 바꿀 때는 전기차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고려군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연비도 훨씬 이제 한 2배 정도 높고 그리고 저속일 때 진동이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고속일 때도 탄력이 붙었을 때는 훨씬 더 내연기관보다 출력이 훨씬 좋은 걸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장점이 사실은 또 그대로 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단점 작용하고요. 연비가 좋다고 해서 주유소를 적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연료통이 적기 때문에 주유소 가는 횟수는 똑같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할 때도 바로 토크가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출력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장점이 훨씬 많은 부분이고 이게 글로벌리도 많은 소비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EV 침투율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가려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전기차가 나오면은 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새로운 걸 경험해 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소비자들이 차를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수요층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을 때 유럽 쪽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판매량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2023년부터 독일하고 프랑스, 유럽 쪽에서 이 경기 침체도 있고 내연기관차도 뭐 빨리 퇴출될 것 같고 일자리 감소도 우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전기차 보조금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유럽 지역만 딱 떼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14%, 16%, 10% 이상 뭐 이렇게 신장하다가 이 독일 쪽에 보게 되면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역성장했고 그리고 2025년도 1분기로는 한 40% 이제 증가했거든요. 이게 독일이 이제 보조금 폐지 같은 것들을 하다가 그래도 좀 완화시켜 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판매량이 정상화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상화된다는 특별한 이제 제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보조금을 좀 폐지했다가 다시 지급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판매량 자체가 회복하는 모습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제 뭐 철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좀 유지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 전에는 한 2, 3년 계속 전기차가 이제 크게 고성장할 때는 각마다 보조금도 많이 지급을 하고 혜택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쭉 성장하는 모습만 보였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막상 한번 보조금을 딱 없애거나 줄여봤더니 바로 수요에 이렇게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아, 이거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수요에는 네거티브한 거구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여전히 조금 이제 가격대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장점도 많긴 하지만 자동차를 선택할 때 꼭 사람들이 경제성이나 뭐 꼭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급이 일을 한 것도 있잖아요. 세그먼트에 따른 수요. 왜냐하면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세그먼트나 이런 종류들도 전기차에서는 아직 많은 모델이 아직 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2025년 1분기부터는 이제 수요 자체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은 2024년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긴 한데, 회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 1분기까지만 숫자를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4월 달까지 확인해 봤었을 때도 그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는 걸로 봤었을 때 단순히 이거 회복하기보다는 그래도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율이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EU에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면밀히 봐야 될 게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동차 배출 규제 기준이 예전부터 세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판매하는 자동차를 이제 평균해가지고 118에서 94로 낮추는 게 원래 책정이 돼 있었었고, 이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너무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이제 반발 때문에 사실 한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3년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오른쪽에 완성차별로 평균적으로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목표를 보면 볼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준치를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규제가 바로 발효가 된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거나,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더 많이 판매 비중을 내연기관 대비 이제 높여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 인센티브도 더 뭐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차값을 좀 더 낮추는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기차 침투율이 좀 더 제고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각 이제 OEM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 연구,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좀 더 효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차들 그동안 계속 좀 쭉 만들어 오면서 학습 구성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시작 가격이 한 4만 달러 이하 정도 돼서 보조금 조금 받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내연기관과의 좀 갭을 좀 줄인 출시 예정 전기차들이 각 메이커들별로 많이 좀 이제 계획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모델 수와 침투율 관계는 이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모델 수가 많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완성차 업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기준까지는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한 2025년, 6년 되면서 완만하게 좀 회복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방 시장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쪽의 출현량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전방 산업 따라서 그대로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 이제 재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이제 납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여기서의 임플리케이션은 오른쪽 점유율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배터리는 이제 중국과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메이커별로 점유율을 쭉 조사를 해보면 2021년도에 한국, 그러니까 이제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을 합친 것이 26.7%에서 올해 1분기는 이제 54%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뭐 36, 40%, 40% 꾸준히 좀 올라왔죠.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북미 쪽에 공장을 증설하고 라인들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인트 벤처들의 납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점유율이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하단에 이제 유럽 쪽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점유율이 한 70%가 됐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한 36% 정도. 이 부분은 그러면은 어디가 이 점유율을 가져갔냐 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CATL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쪽에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배경에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모두에서도 이제 개회사 때도 말씀 주셨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경쟁력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 쪽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 정도로 좀 집중을 많이 했었죠. 이게 뭐 가장 큰 차이는 삼원계는 효율도 좋고 가격도 비싸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롱레인지를 달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이제 열폭주,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LFP보다는 이제 폭주점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성에 있어서는 LFP보다 좀 못한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또 장점으로는 나중에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삼원계 배터리들은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LFP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LFP도 성능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행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화재 안정성도 이제 또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각종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도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이커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차 침투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격을 좀 낮추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될 텐데 전기차에서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 가격이니까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완만하게 회복을 할 것 같고 침투율이 더 높아지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값을 낮춰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LFP 배터리의 채택률이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전기차 침투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 한국형 K 배터리들한테는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 석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불안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원래 유럽도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이랑 뭐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 중국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40%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40%가 유지가 될까요? 그냥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팔리는 자동차의 절반이 전기차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마 중국에서의 EV 침투율을 더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침투율이 낮은 쪽 유럽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 중국의 EV 이제 전기차를 유럽에 굉장히 할인해서 수출을 하려고 막 헝가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중국의 이제 침투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유럽에다가 자기네 전기차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유럽에서 뭐 너네 그러지 마. 그렇게 했습니다. 뭐 소비자 싸게 사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전기차 이 자체만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볼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를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자기네들이 이거를 자기네 양산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전략 자산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국이 싸게 들어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이나 옷을 뭐 중국이 다 이렇게 제조하는 거 말고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원재료부 광물부터 배터리, 자동차, 이부, 전기차까지 결국은 전기차로 갈 건데 이 부분을 전부 중국이 하게 됐을 경우에 종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은 유럽 입장에서도 친환경도 좋고 다 좋긴 하지만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이거를 다 넘겨줬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한테 어느 정도 빗장을 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무한정 점유율을 넓힐 수가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LFP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결국 완연한 전기차 시장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롱레인지 쪽에서 더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연경을 확실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국도 LFP를 좀 더 상대적으로 잘한다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완전 삼원계를 뭐 다 뛰어넘고 뭐 모든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이러기에는 어떤 소비자들의 에피타이트나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직까지 영원히 당연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S 시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건 이제 그 전기차 시장 규모보다 작지만 워낙 그 비중은 작지만 성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게 또 앞에 말씀드린 LFP 배터리랑도 좀 연관이 되죠. 지금 예상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매년 한 2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국가별로 설치 비중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ESS는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즉 전기를 저장하는 큰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싸게 만드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LFP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도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기업들도 이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포착을 하고 이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보면은 배터리도 많이 만들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ESS 연관성도 좀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단가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광물 가격도 좀 많이 빠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ESS 가격이 또 좀 낮아져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수요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전력 개통 안정 이 부분이 그래서 거의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공짜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원료비가 들진 않지만 한계점은 뭐냐면은 태양광은 밤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낮에 태양광을 가지고 많이 전기를 생산하지만 전력 수요가 만약에 그때 별로 없다면 그 에너지는 그냥 어디에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남는 전기나 에너지들을 ESS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뭐 밤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크 타임 때는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장해놨던 전기를 이제 방출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너무 이제 급변하거나 공급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미스매치가 나게 되면은 전력 개통 쪽에도 큰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ESS가 이제 완충하는 장치도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하고 ESS는 거의 이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전기도 많이 쓰긴 하지만 가장 큰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24시간 거의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무슨 카카오톡 먹통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을 때 이제 국민 생활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정전이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UPS 이제 무정전 장치라 그래가지고 전기가 끊기면은 이제 바로 순간적으로 전기를 쏴주는 그런 이제 비상발전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ESS를 같이 해서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ESS에서 전기를 보내가지고 데이터 센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가동하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ESS 쪽에 수요 드라이버로 많이 작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전기차 쪽하고 그다음에 ESS 쪽 이제 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요약하게 되면은 2024년도에 캐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수요 자체가 좀 침체됐었지만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서 2025년도부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침투율 자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가격 자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채택률들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ESS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Q&A를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오후에 다 일찍 있어가지고 사전 질문 중에 나오신 그 질문들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뽑아서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IRA 폐지 이야기. 그래서 그럼 한국 배터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하고 LFP 배터리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아마 업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도 낮아져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중국산이니까 결국 이 시장 그러면 중국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IRA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건데 이거 지금 거의 이제 폐지된다라고 나오는데 거의 폐지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원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6월 16일 날 상원까지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수정이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통과가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보조금 그동안 지급한 데 하원에서는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없애자 뭐 약간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상원에서는 그냥 발효되면 180일 이후에 그냥 완전 폐지되는 거다. 그리고 상업용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예외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된다고 보면은 7월 1일 날 만약에 IRA 상원에서 이제 발효가 됐다 그러면은 180일이니까 2026년부터는 그냥 보조금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제 K 배터리 쪽에 생산 보조금 수령하는 AMPC는 그냥 거의 원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을 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좀 피한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IRA 폐지도 걱정되죠. 앞서서 제가 독일에 보조금 안 줬더니 바로 수요가 이렇게 빠지는데 미국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괜찮겠죠. 올해까지 주니까. 근데 내년부터 그러면은 수요가 거의 그냥 급감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뭐 30% 이렇게 성장 안 되고 그래도 한 10% 정도 수준은 미국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배터리 가격도 조금 우리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신차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IRA를 뭐 폐지한다거나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있었지만 거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빗장은 상당히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이 와서 여기 배터리로 뭐 해가지고 하는 그렇지만 근데 포드랑 CAT랑 뭐 이렇게 합작해서 한 것도 있었는데 뭐 아예 중국은 너무 뭐 100% 안 돼 뭐 이렇게까지 안 되고 약간 현실적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스탠스는 중국이 배터리 쪽에서 뭘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안 된다. 약간 이런 스탠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간도 볼 수 있고 어떤 기회죠.
그러면 이제 IRA가 폐지됐는데 점유율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높여야 될 거냐. 이게 원래 전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러면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말고 자동차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가 크게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자동차는 원래 포드가 제일 먼저 발명한 건 아니죠. 제일 먼저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벤츠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양산에 성공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자동차를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이제 포드, 그러니까 1910년도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서 먼 거리에 사는 분들도 도심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제 이런 시대가 열렸죠. 그렇게 돼서 침투율이 20%가 됐습니다. 침투 20%. 지금 전기차는 약간 비슷하죠. 그 다음에 1920년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침투율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GM이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할부 금융을 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살 사람 다 산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한꺼번에 사기 힘든 소비자들한테는 할부를 해줄 테니까 자동차 사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 할부 끼고 차 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때 할부를 해줘 침투율이 60%까지 올라갔어요. 60%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50년대에 유럽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그때 경차가 나왔습니다. 경차가. 그러면서 보급률이 거의 한 80%, 침투율이 80%까지 올라갔거든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싼 차를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포드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야 그때 침투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내가 사고 싶지만 내연기관보다는 아직까지 비싸. 그리고 뭐 전기차 좋긴 하지만 나 이 가격대로 내연기관도 충분히 요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 맥락이 이런 것인데 결국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침투율을 또 높이려고 하려면 이 침투율을 높여놔서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늘어나야 하이레인지도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막 충전소도 좀 루즈하고 약간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순환 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LFP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한국은 LFP 배터리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3사들도 뭐 한다고 지금 뉴스도 나오고 또 계약한 것도 있고 이야기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LFP 같은 경우도 여기 망간을 섞어서 우리가 좀 더 효율 좋은 쪽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이 원래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LFP 쪽으로 많이 해서 그동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거지, 한국도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 LFP 배터리에 대한 주요 특허 기술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는 이 3원계를 잘 했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LFP 같은 경우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 시장은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완성차 메이커들하고 다 조인트 벤처식으로 돼가지고 뭔가 잘 협력을 맞춰놓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인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한테 우리가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제품도 우리가 충분히 하면서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석권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저야 이렇게 분석하고 전략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냥 제 롤상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어쨌든 광물을 이제 그 밸류 체인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방국 위주로 광물이라든지 소재 부분에서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먼 미래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력,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초럭셔리한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값이 뭐 몇 억씩 하니까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돼도 뭐 수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 더 큰 시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LFP 배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 예를 들어서 2-3시간 정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전부 다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석권할 수 있다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시장으로 결국 가는 것은 뭐냐면은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거든요. 엊그저께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원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LFP로서 그
그 수많은 AI나 이런 데이터들을 전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형 K-배터리에도 여전히 충분한 기회들이 열려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나 또 다른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용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